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는 폭우, 폭염, 홍수 등의 다양한 기상 이변으로 인류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최근에는 그 양상이 더욱 예측할 수 없어지며 인류를 자연재해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폭우를 분석을 해보면 역시 그 기후 위기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화재와 지진처럼 예고 없이 찾아온 재난은 우리의 생명과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연기가 어느 순간 뱀이 또아리 들듯이 나를 감싸버릴 수가 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부에서 시행 중인 재난안전문자는 이러한 모든 위기 상황과 국가 안보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빨리 상황을 알려주거나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 재난과 안전 사고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으며 개인은 어떠한 노력으로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재난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집중 분석해 본다. 우리나라는 매년 장마 전선으로 인해 많은 비와 함께 길고 습한 날들이 이어진다. 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뜨거운 기온과 함께 일부 지역에 국지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장마철 강우량 기준 비가 가장 많이 내렸던 2020년에는 장마 기간 28.5일 동안 696.5mm의 비가 내렸지만 올해 2023년에는 2020년보다 짧은 장마 기간인 22.2일 동안 662.9mm의 비가 내렸다. 이 정도의 양이면 비가 하루 평균 30mm씩 내린 꼴이지만 올해는 매우 강한 엘니뇨의 영향으로 극한 호우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극한 호우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 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이 동시에 관측될 때를 말하는데 1시간 동안의 누적 강수량이 72mm를 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극한 호우로 판단하고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에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그동안은 강우량이 기준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기준량을 넘어설 때 집중호우라는 말을 썼다. 지난 2022년 8월 강남역을 침수시킨 폭우는 시간당 강수량 141.5mm를 기록했고 일일 강수량은 381.5mm를 기록했다. 이렇게 시간당 일일 강수량 최고 수치를 모두 경신했기 때문에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보다 더 높은 등급의 분류와 경고가 필요하게 되어 도입된 것이 극한 호우이다. 극한 호우가 발생하면 보행자가 안 보이고 차량 와이퍼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진다. 또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퍼붓기 때문에 침수와 홍수, 산사태 등 각종 비 피해를 유발하는데 2011년 발생했던 우면산 산사태와 지난해 서울 남부권의 침수,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등 큰 피해가 발생한 호우 재난 모두 해당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렸었다. 이번 장마에는 충청 지역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오랫동안 쏟아져 이 지역 인명과 재산 피해가 집중됐는데 기후변화 예측 전문가들은 극한 호우 같은 강한 비는 점점 늘어나는 반면 약한 비는 반대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재난재해의 위험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금년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폭우를 분석을 해보면 역시 그 기후 위기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극한 호우들은 주로 태풍과 함께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태풍이 아닌 상태에서 극한 호우가 참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특히 금년 호우는 극한 호우가 뭐 거의 보름 가까이 지속되었다. 이런 점에서는 매우 그 기후 위기의 특징인 어떤 극단적 기후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년 여름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마다 안전사고는 늘 뒤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한 지침과 경고가 없더라도 평소 자신이 머무는 곳 주변을 살피며 호우에 침수될 위험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 스스로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갑작스러운 극한 호우는 하천이나 하수도, 수로의 범람, 산사태, 지하실 침수, 도로 침수, 맨홀 파손, 감전 등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야 할까? 특히 자연재난의 경우에, 폭우재난의 경우에는 미리 기상정보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정보를 통해서 비가 많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국민행동 요령을 평상시에 습득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평상시에 습득된 국민행동 요령들을 실천해야 됩니다. 갑자기 폭우가 발생했을 때 하수관의 수압이 높아져서 맨홀 뚜껑이 들썩거리거나 폭발하듯 날아가는 에어피스톤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길에 물이 차 있으면 맨홀 뚜껑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 바퀴가 빠지거나 사람이 맨홀에 빠져 목숨을 잃는 사고도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강남역 침수 당시 빗길을 걷던 20대 남매가 차례로 맨홀에 빠져 목숨을 잃었었다. 또한 침수 지역에는 감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침수된 건물 주변을 걸어갈 경우 건물에 설치된 전선이 물에 잠겨 전기가 흐르면서 감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있는 지역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거기에는 감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다. 왜냐하면 전선, 피복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눈에 절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은 전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통해서 내가 감전될 수 있다는 것들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라앉고 있을 때는 올라와야 되고 물이 차고 있을 때도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올라올 때도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유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되거나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되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잡을 수 있는 것들 잡아서 올라와야 된다. 특히 올해 오송 지하차도 사고처럼 차량 운전 중에 침수로 인한 차량 내부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는 문이 열리지 않는데요.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차량 밖의 수압이 차 안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엔진과 전자장치 고장으로 창문이 열리지 않아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일단 안전벨트를 풀고 신속히 차량 밖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창이 내려지지 않으면 차량 목받침을 뽑아 하단의 철제봉으로 유리의 가장자리를 강하게 때려 유리를 깨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량 이동이 힘든 상황에서는 시동을 끄고 차키를 놔둔 채 물이 흘러 들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탈출해야 한다. 이미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했고 차량 안팎의 수압차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탈출을 위해 미리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둬야 한다. 차 밖에 물이 많이 차올라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문을 열려고 애쓰지 않고 차 안에 물이 차오를 때까지 잠시 기다리며 힘을 비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차 밖의 물과 차 안의 물 높이가 30cm 이내가 되면 수압차가 줄어들어 차 문이 열리는데 이때 힘껏 열고 탈출해야 한다. 태풍으로 인해 집중호우나 극한호우가 예상된다면 먼저 자신이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지 확인하고 침수 지역이라면 물이 차기 전에 신속하게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이를 대비해 위급 상황 시 피난 가능 장소와 길을 사전에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강이나 계곡은 넘칠 수 있으므로 접근하지 않아야 하고 폭우로 인해 약해진 지반으로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산 주변 등 위험한 지역은 피해야 한다. 중요한 거는 차가 됐든 또는 사람이 됐든 간에 이 차의 바퀴 정도의 높이, 사람이면 어딜까요? 성인의 무릎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상태가 되면 일단은 그 지역을 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러한 개인 노력과 함께 필요한 것은 재난 예방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현재 호우 피해를 줄이는데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 건설된 국내의 여러 제방은 아무리 규모가 커도 100년 평균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설계가 돼 있다 보니 그 이상의 극한 호우가 발생하면 홍수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진은 바이오 폴리머를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제방을 보강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식물이 생산하는 고분자 물질인 바이오 폴리머와 골재를 섞어 제방 표면에 보강하는 방식으로 바이오 폴리머가 접착제 역할을 해 높은 수압과 빠른 유속에도 제방의 흙 유실을 막는다. 연구진이 성능 실험을 한 결과 6톤의 물을 흘렸을 때 일반적인 흙 제방은 15분 만에 무너진 반면 바이오 폴리머로 보강한 제방은 6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기존 보강 공법 대비 건설 비용은 30%, 유지 관리 비용은 70%까지 줄일 수 있으며 친환경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식물이 빠르게 자라 하천 생태 기능 회복은 물론 경관 유지에도 도움된다. 이와 더불어 도시의 침수와 중소하천의 홍수 위험을 1km 단위로 정밀 예측 분석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는데 홍수 예보는 한강과 같이 큰 하천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관측해서 수위가 위험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발령한다. 이때의 위험 기준이란 하천물이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방 높이를 기준으로 설정하는데 지금까지는 수천 개에 달하는 모든 지방 하천에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 하천연구본부 황석환 박사 연구팀은 과거 발생했던 홍수 피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의 침수 위험과 지방 하천의 홍수 위험을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해 좀 더 세밀한 홍수 예보가 가능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실제로 지금 했던 해석에서 나온 우리가 얘기하는 홍수량과 매칭을 시켜서 위험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아주 뭐 1mm 단위, 1cm 단위 이 정도의 해상도는 아니더라도 위험이 다가왔을 때, 위험이 진행이 될 때, 위험이 어느 정도 고조됐을 때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보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홍수로 인한 피해 기록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홍수를 유발하는 지리, 환경적 특성이 가장 유사한 지역과 비슷하게 홍수 위험 기준을 설정하는데 이 기술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자체적인 실증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여러 지역에서 수심이나 수위 관측을 위한 관측소 설치 없이도 피해가 발생하는 시점과 위험 정도를 상세히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재난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비워두지 않고 아주 촘촘하게 관측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전국 관측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보를 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확도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정확하다라면 정보를 주는 거하고 안 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위험하다고 드리는 거하고 위험할 것 같지만 정보를 안 주는 거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자연재해 중에 우리 국민에게 유난히 등한시되는 재난이 있다. 바로 지진이다. 우리나라의 지진은 최근 2016년 이후 발생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최근에는 인천, 여수, 강원도, 전북 장수에 이르기까지 낮은 강도의 지진이지만 전국에서 지진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계기 지진, 그러니까 계측기로 지진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는데 1978년부터 1998년까지 아날로그 방식으로 어떤 지진을 계측을 했을 때는 연평균 19회 정도 그 정도 발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999년 이후로 디지털 관측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연평균 한 70여 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지진 빈도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진도 5.8의 경주 지진과 2017년 진도 5.4의 포항 지진을 겪었지만 아직도 지진에 대한 정보와 안전 교육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올해 2월 21일 새벽 2시에 발생한 진도 6.2의 튀르키예 강진은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1995년 1월 17일 새벽 5시 넘어 발생한 진도 7.0의 일본 고베 대지진은 6,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실 지진은 자연재해 중에 가장 예측이 어려운 그런 자연재해입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진의 규모나 그다음에 인구 밀집 정도, 그다음에 건축물의 구조 형식, 내진 설계 유무, 집안의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떤 피해 정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튀르키예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이며 판 3개가 만나는 지점으로 24년 동안 4번이나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지역이다. 또한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벽돌 건축물들이 많아서 강한 지진에 밀집된 건물들이 팬케이크처럼 무너져 내려 대피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내진 설계된 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터키 현지에 가보시면 많이 보게 돼요. 내진 설계된 건물은 정말 멀쩡하게 있어요. 근데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집은 그냥 폭삭 무너져 있어요. 이거는 그 건물이 기존에 무슨 엄청난 유명한 레스토랑이었다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야. 그거하고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내진 설계의 또 우리가 준비성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인류의 삶은 건축물에 태어나서 건축물 안에서 생을 마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진을 대비한 건축물의 내진 설계는 인류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과 같다. 내진 설계라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그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피해를 주는 그 힘의 방향이 이제 수평 하중 방향이 피해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장치를 건축물에 적용을 하는 게 내진 설계의 가장 기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콘크리트보다는 이제 철근이 횡방향 하중에 저항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철근 보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충실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내진 설계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강이 된다고 하면은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지진에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심각성을 인지해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의 건축법상 내진 설계에 관한 규정은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2층 이상 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내진 설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튀르키예 지진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만약에 발생한다면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구조물이나 시설물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특히 노후된 파이프라인, 가스관에 의한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액상화 현상과 관련된 피해가 보고되기도 했다. 액상화 현상이란 지진 등에 의한 충격으로 집안층의 강도가 크게 약화되어 순간적으로 집안이 액체처럼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로 인해 건물이나 구조물이 전체가 쓰러지게 되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집안의 상태에 따라 내진 설계 공법, 집안 계량 등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한진태 박사 연구팀은 3차원 지진 액상화 위험 지도를 개발했는데 지진 액상화 위험 지도는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액상화가 가능한 지역을 지도 형태로 표시한 것이다.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외력과 그다음에 집안이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저항력이 크면 이제 액상화 발생을 안 하는 거고, 저항력이 작으면 이제 액상화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를 이제 수치화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지도상에 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진 액상화 지도는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의 위험한 정도를 격자 크기로 나타내고 녹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의 4단계로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데, 액상화라는 것이 지중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지층별 1m 간격으로 위험 정도를 표시해 3차원 지도를 만들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이 발달했지만 지진에 대한 예측은 아무리 빨라도 지진 발생 5분에서 10분 전 예보만 가능한 상황이다. 예측하지 못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다행스러운 건 대한민국의 지진은 거의 5.0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흔들림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낙하 물질에 대한 예방을 일단 우선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또는 흔들림이 있을 때 이게 뭐지라는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지라는 시간을 갖지 말고 바로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식탁 밑이나 의자 밑으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또한 지진으로 신속하게 이동 시 비명을 질러서는 안 된다. 비명을 지르게 되면 공포가 주변에 확산이 되고 대피하는 사람들 사이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가급적이면은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소리는 칠 수 있지만 비명을 지르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비상계단을 통해서나 신속히 내려갈 때 앞사람이 더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절대 앞사람의 등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사람의 등을 만지면 미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럼 저 뒤에서부터 주르륵 내려오다가 앞사람을 밀게 되면 앞사람이 넘어집니다. 이때 또 압사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 평소 높은 층에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1층까지 비상 계단을 통해 걸어 내려가는데 보통 속도로 몇 분 정도 걸리고 몇 층 정도 내려가다 잠시 쉬어야 될 것이며 어느 정도 다리가 아픈가를 체득하고 있어야 한다. 예측하기도 대비하기도 힘든 지진은 안전수칙을 알고 재빨리 행동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발생 시 빠르게 발송되는 재난 문자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31일 6시 40분경에 발송된 문자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는데 서울시는 서울 지역에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9분 뒤 대피 준비를 하라는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재난 문자에는 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대피 준비만 안내하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했는데, 반면 같은 날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재난 문자 발송 시간은 한국보다 11분 빠른 오전 6시 30분이었고 그 내용도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하라라고 간결하게 대피 이유와 장소를 담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4일 이 같은 국민 혼란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민방위 경보 발령 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그간의 민방위 경보 발령 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국민이 민방공 상황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난 문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경보 종류와 지역, 시각만 명시됐지만 앞으로는 발령 사유와 대피 요령도 추가해 국민이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방위 경보의 종류는 경계 경보, 공습 경보, 화생방, 경보 해제 총 4가지 종류였지만 이번에 핵 경보도 신설되었다. 핵 경보는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상, 해상 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발령한다. 핵 경보 시에는 성광 등의 공격 시작이 인지되면 2, 3부 이상 움직이지 말고 폭풍이 멈출 때까지 지면 접촉을 최소한 엎드린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긴박한 상황에서는 아파트 화장실로 대피하는 것이 좋은데 화장실은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핵폭발 때 발생하는 열 복사선 및 폭풍과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편이며 물을 사용할 수 있어 일시적인 대피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평소에는 미리 대피 장소를 알아두고 전시 대비 물품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비상시 대비 물품에는 식량, 응급약품, 라디오, 손전등, 의류 등이며 식량의 경우 라면, 통조림처럼 가급적 조리가 필요 없고 장기 보관이 가능한 것이 좋다. 가족들과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어린이는 명찰, 어른은 신분증을 준비해 놓는다. 공습 경보가 내려지면 발령 기준으로 5분 안에 지하 대피소로 이동해야 하는데 공습 경보가 울리거나 포탄이 떨어질 때는 전기가 끊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공습 경보가 묻고 조용해졌더라도 라디오를 통해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습 경보 시에는 방독면 등 보호 장비 또는 대체 활용한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시고 지하 대피소 등으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대피 장소에서는 계속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정부의 지시에 따르시면 됩니다. 일상을 위협하는 재해 중에는 지구 곳곳에서 인명, 재산 피해와 더불어 자연 파괴를 가져오는 대형 화재가 있다. 올해 4월 11일 오전 강릉 남곡동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가 전선 단선을 일으켜 불꽃이 발생하며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은 최대 순간 풍속인 초속 30m의 태풍급 바람을 타고 퍼져 경포 해변 펜션촌을 덮쳤다. 강릉 안현동, 경포동 일원은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 식당가가 밀집한 지역이다. 이제까지 강릉에서 발생했던 다른 산불과는 다르게 민가 지역에서 난 산불이라 인명, 물적 피해가 컸다. 인근 펜션들 다수는 뼈대만 남기고 모두 타버리며 피해가 더욱 컸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강릉 산불 피해액은 273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처럼 산불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산불이 발견되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119, 112 또는 산림청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조기 진압이 어려운 경우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좋다. 산불이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그 소방에서 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요 엄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엄지를 대고 엄지 손가락 안으로 그 현장이 딱 들어올 때 그 정도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갑작스럽게 퍼질 수 있는 데다가 그 산 안에 보면 이 공기의 기류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대로 흘러가요. 빙글빙글 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본인이 이 산불의 그 연기 안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산불 속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불은 바람 방향으로 번지기 때문에 바람을 거슬러 피해야 하며 산불 지역보다 낮고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하는데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에는 주위에 물을 뿌리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 물질은 최대한 제거하고 대피해야 한다. 그렇다면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자, 우리가 집안에서 그러면 갇혀 있을 때 해야 될 요령들은 일단 중요한 건 빨리 신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내가 못 나온다라는 것들이 기정사실화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급대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지금의 상황을 빨리 알려주시는 게 가장 좋은 답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화염 자체가 안으로 스며들거나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위에 있는 구조물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식탁 같은 좀 단단한 물건 밑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젖은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내 몸을 좀 감쌀 수 있게끔, 그럴 때는 뭐 가벼운 수건도 괜찮을 것 같고 또는 이불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더 체계적인 행동 요령을 알기 위해 충남 공주에 위치한 중앙소방학교를 찾았다. 이곳은 소방청 산하의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이다. 복합 고층 건축물 화재 진압 훈련장은 지상 15층, 지하 1층 규모로 노래방, 상가, 마트, 영화관 등 다양한 실내 상황에 따른 모의 훈련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아파트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정해 대피 과정을 알아봤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 가장 먼저 빠르게 화재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피할 때는 주변 사람의 대피를 위해 불이야라고 외치며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야 한다. 화재가 났을 경우 화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보다 대부분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흡입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가 더욱 빈번하다. 이 유독가스는 한두 모금만 마셔도 정신을 잃을 만큼 위험하고 장기 손상을 가져와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손수건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자세를 낮춰야 한다. 화염이 있을 때는 젖은 수건을 빨리 만들어서 입을 가까이 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일단 열기의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작은 입자의 연기 같은 게 우리 코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떤 털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 거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깊숙하게 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게 되게 까만 그을림이 폐 안쪽까지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코와 어떤 이걸 막아서 그런 그을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또한 현관문 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 후 문을 열어야 하며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다시 문을 닫고 이동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가연성 가스가 상층부에 체류하게 됩니다. 가연성 가스의 경우 한 모금만 마셔도 신체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정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지 마시고 계단 방향으로 한쪽 손은 코와 입을 가리고 공기 호흡기를 가리고요. 한쪽 손은 한쪽 방향으로 해서 벽을 짚고 계단 방향으로 해서 신속하게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계단 방향으로 탈출이 아래쪽 방향이 여의치가 않으면 옥상 방향으로 해서 구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때 옥상 쪽에 비상구가 열려 있는지 평소에 확인하시는 습관도 중요하겠습니다. 아파트나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자신의 위치에 따라 대피 방법이 달라지는데 화재가 자신이 있는 곳보다 위에서 발생했다면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옥상은 밑으로 내려갈 수 없을 때 선택해야 하는데 아파트별로 옥상 비상구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해선 평소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정확한 신고가 화재 진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아파트 1001호 주방에 음식물 화재 발생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주소를 정확히 본인의 위치나 부상 상황 이런 거를 119에 전화 통화가 끊기 전까지 전화를 대기하셔야 됩니다. 119에 신고할 땐 정확한 주소와 화재 원인 그리고 본인이 있는 위치와 부상 정도를 알려야 한다. 화재는 불시에 찾아오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과 소방 지식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 화재의 경우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와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소화기를 한 대 이상 꼭 비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소방 도구로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한다면 효과적으로 초기 화재에 대응할 수 있다. 먼저 가정에 있는 소화기를 차려서 소화기를 왼쪽 손으로 거치해서 이렇게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핀을 뽑으시고 소화기 노즐을 잡고 그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누르셔야지 소화기뿐만이 나와서 화재를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 노즐을 잡으시면은 왼쪽 손으로 잡으시고 오른쪽 손은 화재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좌에서 우로 빗자루 쓸듯이 이렇게 골고루 소화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는 이상 기후, 폭염, 폭우, 강력 범죄, 실종 사고. 혼자서는 예측할 수도 대비할 수도 없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재난 문자는 이러한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들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려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 중 하나인데, 기상 변화부터 화재, 안전 사고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수십 통에 달하기도 하는 재난 문자는 어떻게 온 국민에게 동시 전송되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일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기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 발생 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재난 상황 정보를 전파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며 재난 문자 방송 업무를 총괄 운영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발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소방, 해양경찰 등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행정안전부에 재난 상황을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지역을 정해 재난 내용을 입력하면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으로 보내지고 CBS라 불리는 셀 브로드캐스팅을 통해 각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문자로 방송되는 형식이다. 재해재난과 연관된 부처나 부서에서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한 문자 발송 요청서를 보내오면 이곳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통합재난 문자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에게 발송한다. 재난 문자는 기본적인 형식이 있지만 여러 부처 간 공통적으로 발송해야 할 경우에는 부처 간 협의 후 문구를 정하게 되는데, 호우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 있는 자연재난대응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농산물에 관련해서 또 재난 문자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농림부와 행안부에 있는 자연재난대응과가 협의를 해서 문구를 조정을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기상특보나 광역지역 단위의 문자 발송을 하고, 지자체는 읍면동 단위까지 더 세분화해서 위급 상황 시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재난 문자 시범을 시작으로 2005년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하며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재난 문자 발송은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상황 전파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인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확진자의 방문 시설, 이동 경로 등을 재난 문자 발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안내해 자발적 검사를 유도했고, 봄철 대형 산불 상황에서는 화재 현장 인근 주민들에게 산불 진행 상황과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할 장소 등을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해서 인명 피해를 줄였다. 극한호와 같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자연재난이라든가 산불, 화재, 화학사고 등과 같이 순식간에 재난이 발생하고 진행이 돼서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리고, 주민 대피와 같은 초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재난 문자 방송으로 알림으로써 주민들이 상황을 빨리 인지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어 재난 대비 대응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인간의 실수로 빚어진 재해는 순간순간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재난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런 재난 문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난 뒤에 사실은 이런 그 경보 시스템에 대한 약간 좀 피로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이 경보 시스템이 울린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꺼버린다거나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7월달, 8월달 장마 시즌에는 폭우가 언제든지 유발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유일한 경각심이 실제로는 방송을 통해서 또는 우리 어떤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경보 시스템이거든요. 이 경보 시스템이 생각보다 상당히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공지가 되는 거라서 이 시스템에 일단은 주목하시는 게 첫 번째다.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재난. 평소 위험 지역과 위험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인류가 발전시킨 과학은 인류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지역사회 전반의 재해 피해 경감을 위해 기초 분야부터 응용 분야까지 폭넓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 최대 활화산인 미국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산이 2022년 11월 27일 밤 38년 만에 분화했는데 화산 활동이 시작되자 미국 지질조사국은 화산 활동 경보를 발령했으며 항공기상 코드도 기존 황색에서 적색으로 격상했다. 또한 화산 분화 중 형성된 분출구의 위치를 파악하고 과거의 분출 데이터를 사용해 용암 흐름이 이어지는 경로를 파악한 지도를 SNS에 공유했다. 화산 분출 시 용암의 예상 경로를 공개해서 위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켜 인명 피해가 없었다. 지진의 나라 일본에서는 비상시에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긴급공지 라디오를 보급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줄이고 있다. 5년 전 서일본 지역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리에 예민하지 못한 고령자들이 대피하지 못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령자 요양시설 등에서 비상시에 자동으로 라디오가 켜지는 긴급공지 라디오를 통해 대피를 알리고 재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방식은 주로 스마트폰 활용이 어렵거나 혼자 사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라디오를 이용한 재해방송을 도입한 일본의 자치단체는 80여 곳이며 고령화가 빨라짐에 따라 재해용 라디오의 보급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재해방송 수단을 보다 강화하고 특히 고령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돌발적이고 국지적인 강우 증가로 인한 수재의 위험이 높아지며 사전 대응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확한 강우 예측 정보와 홍수량, 홍수위 등의 수재의 양산 정보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수탁 연구를 통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관측된 레이더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렇게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직관적으로 찾아내는 딥러닝 기술로 강우량과 홍수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기술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다. 기존 기상 분야는 기상 수치 모델과 레이더 기반 예측 기법을 사용하여 강우량과 발생 지역을 예측했다. 최근에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 레이더 자료와 인공신경망 기법을 결합하여 강우 예측에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적화된 딥러닝 강우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강우 예측을 수행한 결과 예측 오차가 가장 적고 강우 이동 위치가 상대적으로 정확히 구현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 예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이 같은 인공신경망 기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수해 예측이 가능해진다면 신속한 대비를 통해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화재는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감지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기존의 화재 감지기는 발화 1분 이후 화재를 감지해 조기 진압과 대피가 어려웠지만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협업으로 개발한 지능형 화재 감지기는 10초 이내로 화재 발생을 알려준다. 또한 불꽃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동 소화 장치를 연동할 수 있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화재를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능형 화재 감지기는 3cm의 작은 불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법을 도입하여 화재 감지기가 설치된 공간 내의 사람을 추적하여 요리 및 작업에 사용하는 불은 화재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불필요한 경보음이 발생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불꽃과 사람이 사용하는 불을 구분하여 정확한 화재 감지가 가능한 것이다. 대규모 재난이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 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구조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한양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과 함께 재난 대응 특수목적 기계를 공동 개발했다. 개발된 장비는 4개의 무한궤도 하부 모듈 위에 사람의 양팔 역할을 하는 6m 길이의 작업기 한 쌍이 달려 있으며 소방관은 웨어러블 장치를 이용하여 작업기를 내 팔처럼 직관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 최대 200kg의 대형 장애물을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22mm 두께의 철근을 절단하고 시멘트를 부수며 특수 합판을 뚫는 등의 작업이 가능하다. 이 장비는 사람의 팔과 가장 근접한 형태의 로봇 관절을 구현했으며 매몰되어 있는 인명을 빠른 시간 내에 구조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능형 장비의 활용은 피해 현장에서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관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대형 재난 현장에서 인명 구조 및 초기 복구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폭우, 지진, 산사태,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난은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지고 있다. 자연재난과 함께 사회적 재난도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정부에서 도움을 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이제는 나 자신과 가족을,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나한테는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기예보는 항상 정확하지 않아. 나는 신뢰하지 않아. 자, 중요한 건 그러면 본인이 레이더를 설치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일기예보의 예보에 대해서 내가 좀 손해본다 생각하더라도 그거를 듣고 따르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스스로 대피, 스스로의 그런 어떤 생존을 위한 평상시의 상식들이 대부분 참 자신을 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평상시에 국민행동 요령 같은 것들을 잘 숙지하고 있고 그걸 실천해보는 그런 실천과 그런 학습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동시에 안정된 재난관리 시스템과 이를 지키고 따르는 국민의 자세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재난에 대한 연구와 대응 기술의 개발,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적극성이 모아진다면 모든 재난으로부터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